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미학사, 비문학 제재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이원화된 세계고요. 예, 두 개의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플라톤의 이원화된 세계인데요. 자, 보실까요? 플라톤은 초월 세계인 이데아계와 감각세인 현상계를 구분해서 이제 나눈 겁니다. 이 플라톤이.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는 여기 써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독서 지문을 잘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세계를 이원화했다라는 거죠. 분류. 그렇죠? 예, 요 색깔은 제가 이제 요 내용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요. 요 정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계인 초월세계, 그 두 번째 현상계, 즉 감각세계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 가시면요. 영원 불변의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다라고 이제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두 개를 나눈 것 중에 이제 이데아계를 먼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계는 곧 초월 세계다, 그렇죠? 예, 초월 세계고 영구 불변의 세계다. 영구 불변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형상이 만물의 근본인 보편자인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온 걸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이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고 또 관념의 세계다. 여기 관념의 세계. 또 이성으로만 인식되는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으로만 인식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대학의 그 이런 속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이제 이 독서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이런 이 부분들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독서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의 형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 내용을 알아야만 요 글이 금방 어떻습니까? OX가 금방 파악이 되는 겁니다. 또 이데아계는 현상의 보편자인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면에 그러니까 이 앞에 거랑 뒤에 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이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대학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사물이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즉 감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그 초월 세계에 존재하는 보편자를 기초로 만든 세계가 바로 현상계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사물들이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세계가 어디다? 바로 현상계, 즉 감각세계다. 이렇게 정리를 정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가겠습니다. 이제 플라톤에 따르면 3-1이네요. 자,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좀 비유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상계의 모든 사물들은 즉 감각 세계를 말하죠. 형상을 모방한 흔적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와 나를 참고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기억을 비판해라. 이걸 비판하라는 얘기죠. 다음 글에 나오는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실은 거니까 이 OX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플라톤이 바라본 예술의 그 개념 및 이 예술이 열등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본 겁니다. 즉 플라톤의 예술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즉 감각 가능한 거고 그러한 현상의 모방이 바로 예술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선택지에 나온 거 보시면 첫 번째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다 그랬는데 틀렸죠.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 아니라 감각 가능한 현상이라는 거 이렇게 세밀하게 아셔야만 풀 수 있는 거다. 거의 뭐 비슷해서 시험장에서 골라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다르고 어다른 그 표현들을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연습이 상당히 독서에서 요구되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왔죠. 목수는 이성을 통해 침대의 형상을 인식합니다. 그렇죠? 또 그것을 인식을 바탕으로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침대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시를 요거에 대한 예시니까 이 예시를 통해서 요거를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플라톤이 정의한 예술에 대한 예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목수의 이성, 즉 이성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정리한 것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관념이죠. 만물의 근본인 보편자입니다. 그리고 영구 불변의 속성을 갖고 있고 또 형상이 자리 잡은 곳이죠. 또 이대하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초월세계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이성을 거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거친다는 겁니다. 목수가. 그래서 침대의 형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목수가. 그럼 인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현상계라든가 이러한 감각에 지각된 세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대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한 건 뭐예요? 형상을 모방한 흔적이 되는 것이고 이대하계에 존재하는 보편자를 기초로 만든 세계가 바로 침대 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는 감각을 통해서 이 침대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여기 나온 감각을 통해서 예술을 하는 거죠. 예술 행위를. 그러니까 플라톤이 정의한 예술에 대한 예시 두 번째인데요. 화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감각을 통해서 침대를 보게 되는 거죠. 감각 가는 현상을 만든 거를 보고 예술적 그림을 그리게 돼서 예술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결국 침대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 보편자에서 두 단계 떨어진 한 단계, 두 단계. 그렇죠? 하락한 거죠. 열등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상에 대한 참된 진정한 인식을 방해하는 거죠. 해방을 놓는 겁니다. 그렇죠? 왜 두 단계 열등하게 떨어졌으니까 훨씬 더 어떻습니까? 본질에서 지금 뒤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그런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그래서 침대 그림을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자, 보편자. 그죠? 침대 그림은 보편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들어있고 관념 있고 만물의 근본인 보편자요, 영구불변이고 형상이 위치하는 것이고 이대하게 초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 두 단계 하락한 열등한 것이 바로 침대 그림, 즉 예술이 되는 거죠. 그림 예술. 그래서 허구의 허구다. 그래서 형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옆에 이 앞에 세 번째 문장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선택지에 나온 거 볼까? 예술은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 그렇죠? 맞죠? 또 예술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쉽죠? 또 현상계의 사물을 모방한 예술은 현상보다 어때요? 훨씬 더 열등한 거죠. 형상보다. 그렇죠? 예.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현상이고 이건 형상입니다. 형상이 보편자고 현상이 감각세계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예술은 형상을 모방한 현상을 다시 모방한 거죠. 그러니까 열등한 거다. 그렇죠? 예. 허구의 허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대하게 형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 현상이다. 그렇죠? 형상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것이 현상이라는 거죠. 예술은 현상을 다시 또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굉장히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그림 예술이 허구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온 거고요. 현상의 개념은 이대하게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어낸 것이고 예술은 그 현상을 다시 한번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완벽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플라톤이 본 예술의 창작 과정을 드러내고요. 회화와 다른 이유를 지금 제시합니다. 특히 시를 얘기합니다. 시와 회화. 자, 플라톤은 이제 시가 회화는 다르다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결국보다 시와 회화를 상이하다고 인식한 거고요. 시와 그림을 대별, 즉 구별한 상태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 시인이 있습니다. 또돌이 시인인데요. 허구의 허구인 이 서사시라든가 비극을 창작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그 성격에 맞게, 그쵸? 말투나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적 예술이 이제 허구의 허구를 창작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고대 그리스 음유 시인들은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음유 시인의 이 연기는 뭐다? 등장인물의 성격에 부합하는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지금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음유 시인의 이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서 어때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을 하고 또 그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 즉 내면적, 그렇죠? 이런 어떤 심리적 이 특성을 표현하는데 이제 주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적 예술이 허구의 허구를 창작하는 과정인데요. 이 음유 시인의 연기는 이 중에서 이제 음유 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하게 되는데 이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정적 특성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가 이 그림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앞에서 그림 이야기 나왔죠? 그 그림과 이 시는 이런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니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음유 시인의 저급한 인간의 모습을 모방함에 따라 관객들이 타락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음유 시인이 용기라든가 이 절제, 덕성, 그렇죠? 이거를 구비한 인간이 아니라 저급한, 그렇죠? 이 인간의 면모, 인간의 어떤 이 됨됨이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결국 뭐다? 음유 시인은 저속한 인간의 모습을 모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 화를 잘 내는 인물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칠죠. 예. 그리고 안색이 붉어지죠. 이게 뭐예요? 저급한 비이성적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대로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들을 이 모방함으로써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 그렇죠? 이런 것은 저급에 반대되는, 그렇죠? 예, 어떤 인간의 우월한 그런 속성이 될 수가 있죠. 덕성을 갖춘 이성적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동반되는 이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모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음유 시인들은 주로 이쪽에 더 주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음유 시인은 저속한 인간의 모습을 주로 모방하는 사례를 통한 이유까지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저급하고 비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은 뭐다?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들을 모방하여 연기가 간편하다. 이것이 바로 저급하고 비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덕성을 지니고 그러한 인간에 동반되는 이런 감각 가능한 현상은 연기하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조된 측면을 드러내면서 결국 뭐다? 음유 시인들은 저속한 인간의 모습을 주로 모방하는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플라톤은 음유 시인의 연기를 보는 이 관객들 입장에서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 같은, 그렇죠? 이성이 아니라 감정, 욕구 같은 이런 비이성적인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미리 써놓은 겁니다. 이 지배되어 이거에 이제 통제돼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유 시인의 연기를 보는 이 관객들은 어떻다? 비이성적인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성은 결국 뭐다? 용기나 절제, 또 보편자 관념, 만물의 근본, 보편자, 영구불변, 형상의 위치가 자리한 곳, 위대하게 초월 세계, 즉 덕성을 구비한 이성적인 윤리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전체 글을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반대된 입장, 비이성은 뭐다? 감정이나 욕구가 지배하고 감각 현상계고 감각세계고 변화무쌍한 사물이 감각에 지각되는 세계고 저급하고 비성적인 저급한 인간의 모습을 이제 비이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성과 비이성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계를 이제 부정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했네요. 그렇죠? 플라톤의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데아계의 실존을 이제 부정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이데아계에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의 어린아이와 성인이 생겨난다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데아계의 실존을 부정하는 사례와 이유를 지금 여기서 제시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야, 여기서 또 중요한 문단이니까요.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진료 및 운동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 자, 진료라는 개념 나왔죠? 그래서 이 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 즉 가능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형상은 진료에 내재한 것이고요.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근본이 바로 진료입니다. 그래서 가능태와 현실태로 파악하면서
아무래도 비교하면서 진료를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 1, 2번을 보겠습니다. 1번 형상은 진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재하기 때문에. 또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가능태라는 말이에요. 네, 가능태란 정의가 나오죠.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인 힘이고요. 또 진료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능태가 진료가 되는 거예요. 또 현실태란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능태의 형상이 어떻다? 실현된 상태가 바로 현실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가능태, 현실태의 개념 및 관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능태라는 것은 진료인데 형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적인 힘이자 진료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현실태는 뭐냐?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가 바로 현실태다. 이렇게 말이 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우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볼까요? 진료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가능태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가능적 힘이 가능태예요. 또 형상과 진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다. 이거는 마치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다른 말이죠. 그렇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대요? 현실태를 가능태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고 가능태를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자 진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형상과 진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와는 무관한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가령 예를 들면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되기 위한 가능태라면 도토리가 어때요? 떡갈나무가 된 상태가 현실태죠. 정리를 하면 가능태와 현실태 예를 든 건데 도토리는 가능태란 말입니다. 떡갈나무는 뭐다? 현실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처럼 생성 변화하는 모든 만물은 어떤 특정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가 완전 현실태입니다. 일로 이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행 과정이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 자, 운동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행의 과정이 운동이다. 즉 우주 만물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 가능태에 있는 것은 완전 현실태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운동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생성 변화하는 것은 형상이 진료에 완전히 실현된 상태의 완전 현실태를 향한다. 맞죠? 생성 변화하는 것은 형상이 진료에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들, 이러한 인과적인 관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어디 있다?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뭐예요?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란 얘기죠.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존재하는 가능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정리를 하시면 다시 볼까요? 첫 번째, 형상이 진료에 실현되는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있다는 거 맞죠? 또 형상이 진료에 실현되어 현실태가 되는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OX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술의 목적과 이제 우월함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이게 뭡니까? 개개의 사물에 다 있대요, 이 보편자가. 즉, 다시 말하면 형상을 같은 거죠. 형상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예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형상은 각각의 사물에 내재하는 보편자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런 점에서 그는 어때요? 시가 역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는 비교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어때요? 개별적 사건의 기록일 뿐이고,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죠. 시는 어때요?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스며 있는, 그렇죠? 보편자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시가 역사보다 월등한 이유를 제시한 거고요. 역사는 어때요? 단순한 독자적 기록이지만 시는 개체적 사건에 일일이 스며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현하는 그런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문단이네요. 시창작의 쾌감 및 관계의 감성 요소를 지금 제시했는데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예술을 매개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비극시라는 시에서 파멸, 자, 주인공이 이제 파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어떻습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를 쓴다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삶의 즐거움을 향유하게 되고, 비극시가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주인공의 파멸이 제시되면서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극명하게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극시 속의 이야기는 어때요? 음유시인이 경험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하죠. 자, 음유시인이 뭐 한다고요? 경험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 바로 비극시다라는 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비극시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비극시 속의 그 스토리는 어떻다? 음유시인이 경험세계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 바로 비극 서사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음유시인이 비극시의 내용을 재현하는 것은 어떻다? 그 과정을 잘 보세요. 개별자들 중에서 경험 세계라고 그랬죠, 이거에. 그 보편전 형상이라고 그랬죠.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걸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을 허구의 개별자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비극 서사시라는 겁니다. 또한 관객의 역할이 있잖아. 관객은 뭡니까? 음유시인의 이 연기를 통해서 삶의 쾌감을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뭐요? 그와 다른 종류의 쾌감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객의 감상의 효용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관객은 고통받는 인물의 이야기, 그렇죠? 어떤 주인공의 파멸 뭐 이런 것들이죠. 그에 대한 뭘 느껴요? 연민,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관객의 감상 요소는 삶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기타적인 요소도 있다. 즉 상처받는 인물을 통해서 동정심도 있지만 관객 스스로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 그죠?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고조됐다가 어때? 해소되는 이러한 그 즐거움, 이러한 어떤 재미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우리 정화, 성화 이런 말을 씁니다만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객의 체험 내용이 뭡니까? 감정의 정화를 체험하게 되고 절정의 정서에서 하강의 정서로 떨어지면서 이 변화는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가에서는 이제 플라톤, 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각 철학자의 예술관이 지금 드러나는 글이고요. 가에서는 어때요? 플라톤은 형상이 이데아에 존재한다고 했고 현상계는 이를 본뜬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예술은 현상계를 모방한 허구의 허구이고 음유신이 시를 연기한 것은 이를 다시 모방한 허구라고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땠습니까?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부정했고 형상은 진료에 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물의 변화를 가능태화 시스템을 통해서 설명했고 예술은 사물 안에 내재한 보편자를 그릴 수 있기에 시가 역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문제에 나온 그대로를 정리한 거고요. 마지막 설상 특징 한번 확인할까요? 자, 설상 특징에서는 이제 가장 적당한 거 골라라 하는데 두 번째를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가 나오죠. 예술을 평가하는 데 바탕이 되는 철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플라톤은 어떻습니까? 이데아계의 형상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현상계에는 이를 본뜬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술은 현상계를 모방하여 만든 허구의 허구로 이데아계에 있는 형상의 두 단계나 떨어진 열등한 것이라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뭡니까? 형상이 사물에 내재한다고 보고 예술은 형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죠. 시는 개별적인 사건의 기록을 다룬 역사보다 우월한 거라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독서 다소 그 어렵다고 여겨지는 독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요. 한번 영상을 찍어 본 겁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서 다음 영상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